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시선 흐름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된 메타예요. 일단 선으로는 시선이 유도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보다 일단 선이 있는 것이. 그리고 선과 선이 겹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블랙의 칸을 만들고요. 여기 안에 흰색의 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이 지금 눈에 엄청 띄죠. 여기는 밀도가 생기는 거고 얘는 명암의 대비로 이 영역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선들의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집중시키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방사형의 선을 그으면은 이 안쪽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점 하나로 선들이 이렇게 쭉 하고 몰려가면은 보는 사람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걸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주제를 가리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이거 4개는 제가 외우라고 해요. 왜냐면 얘네들의 역할은 시선을 붙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선을 줄 만한 포인트의 디테일이 이 안쪽에 있고 그 주변에 프레임을 채워놓으면은 그림의 시선이 이 안으로 잘 들어가지고 잘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에 프레임 영역이 있는데 이 프레임 영역의 모서리에는 시선이 나가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쪽을 쳐주는 형태의 선도 써야 되고 여기 안에 인물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걸 주제로 이렇게 동그라미, 마름모 체크하면서 점점 그림에서 시선이 주제 안으로 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디테일들을 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페인팅을 했고 이 빨간색이 만약에 그림의 주제와 관련이 크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녹색을 집어넣어 봐요. 붉은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녹색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보색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붉은색과 녹색의 경계선이 엄청 튀는 게 느껴지죠? 이 반대편에 이런 붉은색과 관계되어 있는 색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은 녹색보다 노란색과 붉은색의 영역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여기는 굉장히 튀는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의 삼원색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림의 삼원색은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색은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빛의 이론에서 이 세 가지 색이 다 모여 있으면은 밝아지고 반대로 명암의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색이 다 합쳐지면 어두워지긴 해요. 어쨌든 조합 자체는 이 세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빨간색을 그대로 쓰고 왼쪽에 있는 주황색 계열은요 빨강과 노랑의 혼색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녹색은 노랑과 파랑의 혼색이죠. 얘는 이 두 가지 색 중에 어떤 것도 서로 겹쳐져 있는 게 없어요. 서로 교집합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지금 보색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론들을 가지고 영화에서 주제가 어떻게 강조됐는지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쵸, 보색 관계죠. 하지만 그 보색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빨강색이랑 녹색이 진짜 엄청 튀죠. 얘네들은 엄청나게 동적인 느낌을 줘요. 진짜 팝하고 뛰는 누가 봐도 주의 대상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센 빨강색이랑 거의 회색빛 나는 초록색이라고 해보죠. 얘네도 보색 관계긴 하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덜 하죠. 얘가 훨씬 더 동적인 느낌이 세고 얘는 같은 보색의 개념이지만 얘는 훨씬 더 정적인 느낌이 이제 들겠죠. 그 정도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 중세 책 같은 걸 보면은 자연물 위에 뭔가를 놓기 때문에 이런 사과 같은 걸 많이 놓아요. 정적이라는 명상할 때는 엄청 차분하고 고요하고 약간 좀 졸린 느낌 있죠. 근데 동적일 때는 뭔가 좀 깨 부스런 것 같고 뭔가 튀는 것 같고 팝한 느낌, 분위기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요 저명도나 저채도에서 색을 아주 약간씩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앤틱한 느낌이 들지만 이 위쪽은 키즈 카테고리에 많이 들어가죠. 이 차이에 쓰는 용도를 아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채도 높은 빨간 옷인데 저런 회색빛 초록색의 액세서리를 넣으면 그것도 포인트 색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이 경우는 저 회색빛 초록색의 액세서리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빨간색을 강조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쓰이는 거예요. 채도가 높은 애들은 당연히 그쪽으로밖에 시선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적의 이 저명도에 녹색이 들어가고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붉게 들어간 다음에 이런 어두운 채도의 붉은색을 넣으면 전혀 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림이라던가 디자인 할 때는 주로 여백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저 녹색이 들어갈 수 있는 여백, 검정색도 괜찮고요.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사이에 뭔가 넣어주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쓰는 건지? 포인트 태그를 쓸 순 없지만 쓰려면은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서 얘를 지켜주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얘 색상의 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색상의 대비를 보면은 얘가 굉장히 튀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런 색들도 서로 강조를 하려면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주황색이랑 빨강색, 녹색 이 세 가지를 놨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굉장히 부드러운 사이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백이라던가 이런 주제가 아닌 부분에 배치했을 때 좋고 얘랑 얘는 서로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엄청 서로를 강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제 역할을 해요. 주제성을 따진다면 얘가 1인 거죠. 그림의 대부분의 중요한 곳에는 명암의 대비가 엄청 선명하거나 아니면은 색상의 대비가 선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 주제를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그걸 보는 거야. 인물화에서 주제는 엄청 찾기 쉬워요. 그냥 사람 얼굴이 있는 곳을 가면 돼. 왜냐면 인물의 중심은 얼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인물들을 강조하는 여백을 좀 확인해 봅시다. 이 인물은 지금 주황색의 피부톤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인물 아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인물 주변에 여백이 이렇게 있어. 이 인물들을 감싸고 있는 여백들이 있고 이 여백들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대부분의 구성들은 포인트 선 그리고 포인트 선 포인트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종교화 같은 거는 가운데에 이 헤일로가 있는 예수랑 성인이 있죠? 이거 한 덩어리 있고 걔네들도 이 여백을 한 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이 선을 한 번 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 천사들의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정색의 여백을 쳤고 그 다음 저 검정색과 검정색 앞에 노란색이 있죠? 검정색의 보색은 사실은 흰색이긴 하지만요.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검정색을 밑으로 깔아서 예쁘게 쓰는 색은 사실 노란색이 제일 많아요. 얘네 둘의 조합도 굉장히 괜찮아요. 검정색도 난색의 계열이기는 하거든요. 서로 명암의 대비는 있지만 색상의 대비는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적이지 않은 대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정색이 왜 난색 계열이냐면요. 색이라는 거는 빛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흰색은 모든 색을 반사시키지만 검정색은 많은 색을 자기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검정색 옷 입고 해양 아래 나가면 엄청 덥잖아요. 검정색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정색은 그림에서 난색 계열로 보시는 게 좋죠. 검정색 이렇게 한 번 있고 다시 검정색 이렇게 한 번 있고 해서 이 노란색 틀이 가진 선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은 이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마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이런 선들 썼죠. 점 하나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태양 펼쳐지듯이 있는 집중선. 인물 둘을 강조하는 주변 천사들을 보면요. 이 천사들은 각자 입고 있는 옷의 색도 틀리긴 하지만 얘네들이 몸짓과 팔짓으로 만들고 있는 선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 중심을 향해서 이런 집중선의 방향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림에서 여백을 사용해가지고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주제 있고 여백 있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리지 말고 좋은 그림들이 왜 좋은 것인지 분석하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지 내 그림의 장단점을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예수가 분명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밝은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온몸 전체가. 이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색들은 다 어두운 거예요. 이 인물의 색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처럼 이런 투명감에 있는 하얀 천이었으면은 예수는 이렇게까지 강조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색을 썼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지금 녹색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는 아까 제가 선택했던 이 색이랑 비슷한 계열로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얘네들의 위에 있는 색들도 보면요. 얘랑 서로 대비가 되는 색이고요. 얘도 얘랑 대비가 되는 색이에요. 노란색은 보라색과 대비가 된 색이거든요. 삼원색 다 썼죠. 여기서 얘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색 다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림에 안정감 있는 요소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의 배치도 뭐 그런 고려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군상
중요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림에서는 특히나 이 강약 조절이 엄청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강조했을 경우에는 요즘 분들이 아시는 예시로 보면은 어벤져스 포스터라고 할까?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얼굴을 생략할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만다라처럼 보여져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인물이고요. 천사는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을 지우고 어떤 애들은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빛의 흐름도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시선을 이동을 요약할 때는 무조건 지그재그 또는 C자 또는 이런 나선형을 선택해요. 이 세 가지는 거의 모든 그림의 공통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시선 이동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원형의 프레임을 확인하고 났으면은 지그재그를 쳐다보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내 그림에 그런 지그재그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시선이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딱 이 선으로 여기보다 색상과 명암의 밀도가 낮은 거 보이시나요? 약간 갈색빛 나는 염료로 한 번 다 덧칠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얘네들도 선과 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선이 나가기 굉장히 쉬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그림의 모서리 영역에는 대부분 시선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 이동의 길이 어떨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잘 그린 그림들은 여러 방향으로 그림을 관찰해도 재미있게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시선 이동이 어떻게 흐르던 간에 그림에 없으면은 그 그림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완성도를 올리기 힘든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걸 일정 수준 이상의 분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에서 초보자의 분들은 이 시선 이동의 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완성도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시선 이동은 목적이 두 개야. 시선이 나가는 걸 맞고요. 주제로 그림의 흐름이 가는 걸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디테일이라던가 색 같은 것들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 이동이 나가는 걸 막는 선들은 이 모서리 주변쯤에 있는데 좀 더 큰 폭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이 선으로 명확히 있는 게 아니라 명암의 대비 또는 색상의 대비 또는 오브젝트 결의 흐름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림의 완성도를 올릴 때 예를 들면 인물이 작아지면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게 인물 외의 여백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요. 그려야 되는 면적이 커지면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포인트를 중심으로 십자선을 체크해서 그 안쪽 디테일만 채우는 것을 저는 권장드려요. 지금 제가 십자선 체크했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튀고요. 여기서는 십자선의 왼쪽 선 그리고 여기는 이걸 딱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거 보여요? 이 십자선에서 상단 부분이랑 하단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 나누는 거죠. 이때 이 선들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만 디테일을 채우면은 그림은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가운데 옷이랑 이 하얀 천 같은 거, 이 발 얘네들이 왜 가운데에만 있겠어요? 이쪽은 선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게 없죠. 이 안쪽만 디테일을 우선적으로 둘 것, 그게 빠른 완성을로 가는 쉬운 길이라고 합시다. 물병의 의미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있더라고요. 물병은 그림을 근경, 중경으로 나누는 역할도 하고 화면의 비율을 예쁘게 쪼갠 역할도 하죠. 이 물병과 이 물병 바깥에 있는 바닥들이 비슷한 색으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다 난색이에요. 다 따뜻한 계열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병과 이 바닥에 있는 가시관 얘네들을 같은 색으로 둘렀을 경우라면은 전혀 얘네들이 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색을 비슷한 걸로 만들었면은 물병과 물병 바깥이 지금 튀지가 않죠. 그래서 한 색의 천으로 물병과 이 가시 면류관을 강조해주는 바탕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쓰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배경을 공부할 때 보고 있는 배경이나 사진을 가로, 세로 3등분 나눠주는 어점 기점으로 나눠주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 3대3대3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대3대3을 어떤 기점으로 나누냐면요. 일단 첫 번째 규칙으로는요. 대칭을 피한다는 거예요. 대칭이 그림에서 되게 다루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3대3대3을 만드는 거고 이게 3대3대3인데요. 그림에 적용시킬 때 사진학에서는 포인트를 두고 이걸 그림 안에 구성적인 비율을 나누는데 쓰는
쓰는 거라고 듣긴 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을 분할할 때는 그 선을 기준으로 써요. 이렇게요. 이게 원본 이미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 지붕의 크기를 높이를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하늘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인물의 위치를 어디에 둘지, 바닥의 면적을 어느 정도 둘지, 이런 거 결정할 때 주로 쓰는 편이죠. 쓰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칭을 피하기 때문에 그림을 좀 더 안정적이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 선과 선이 겹치는 곳에는 어떤 포인트를 두세요.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공간을 나누는데 기준이 되면은 괜찮겠죠. 사실 저는 황금 비율의 프레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좀 더 광각적인, 극단적인, 동적인 느낌까지 나누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3대 3대 3이 잘못하면은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을 너무 비슷한 크기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황금 비율은 그게 조금 더 유동적이어가지고 저는 이 비율을 좀 더 선호해요. 대칭을 덜 만들어주고요. 구성상에서 실수할 만한 것들 덜 만들어주고 곡선까지의 분위기를 만들기가 좀 편해요. 예를 들면은 스케치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 황금 비율의 그리드를 올리고 그 그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하죠. 지금 가로 세로 비율들을 정리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구성을 정리할 때는요, 황금 비율은 그 1대 1.618로 공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선은 얘네들을 지운 거예요. 공간을 1대 1.618 다시 1대 1.618 다시 1대 1.618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는 1대 1.618 나눈 선을 좌우 대칭해서 씌워놓는 거고요. 이게 좀 더 베리에이션을 많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저는 더 선호해요. 황금 비율은 칸 차이보다는 1대 1.618의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드로 그림의 구성을 정리할 때 시선 이동을 넣으면서 정리를 해야지 이 구성법은 적용이 돼요. 이걸 기준 없이 그냥 이 칸 안에 이미지를 축소시키고 키우고 옮기고 해봤자 별로 달라지는 거 크게 없거든요. 그 안에 시선의 이동을 정리해서 적용시켜야지 그림 결과를 내기가 좋은 거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시선 이동이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낸 거죠. 왼쪽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 시선 이동을 정리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포인트를 좀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알았죠? 시선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명화에서 시선 이동을 많이 찾으시면 돼요. 호아킨 이소로야랑 서전트랑 알퐁스 무하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시선 어떻게 흐르냐고요? 글자는 프레임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글자는 그림에서 많이들 쓰는 이 프레임 있죠? 이걸 엄청 딱딱딱딱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글자를 강조할 수 있는 걸 쳐야죠. 이 글자는 엄청 시선이 잘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들어 강조시켜줄 수 있는 여백이라던가 칸 같은 거를 꼭 쳐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 정리 좀 들어갈게요. 그림의 분위기의 차이를 봐야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엄청나게 정적이고 차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동적이죠. 이 정적인 그림과 동적인 그림의 차이를 보죠. 얘는 정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느낌이라고 하죠. 얘는 좀 더 집중력이 있는 그림인 거거든요. 정적인 그림은요, 그림에서 반복되는 선이 많아요. 이 그림에서 제일 큰 선은요, 프레임의 선이기 때문에 정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신 분들은요, 이 세로선과 이 가로선들 이걸 엄청 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림이 엄청 차분해지거든요. 그 안에서 시선 이동을 만드시면은 엄청 안정적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그 시선이 나가는 걸 막는 장치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촛불 같아 보이는 게 틀 아래에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시선 아래로 내리라는 거,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있는 장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시선을 아래로 내리기 위한 장치들이 꾸준히 있어요. 그리고 그 선들은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이 옷자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흰색의 면사포 같은 것들과 검정색 옷들이 얼굴을 강조해주고요. 얼굴 다음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게 촛불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촛불은 긴 직선에 사람의 손가락이 타고 올라가면서 위로 이렇게 인물들의 얼굴 방향으로 시선을 모아주는 거,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림에서 수직선, 수평선을 많이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색도 굉장히 엄청 저명도의 명암 대비가 분명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색이 쓰이더라도 보색은 사실 거의 안 쓰여요. 여기서 보색이 있다고 하면은 메인되는 포인트 컬러 같은 게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어두운
붉은색 있죠. 이 회색 계열을 아주 약간의 녹색으로 쓰면서 그림이 조금 더 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기 갈색, 난색, 보라색 같은 느낌의 옷자락이 있는데 검정색 영역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녹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에 색이 튀어요. 적인 느낌, 차분한 느낌을 낸다고 해서 모든 그림을 다 회색 계열로 칠하면 그림의 생기가 나기 힘들죠. 색을 써라도 약간의 보색을 섞어달라 그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동적인 느낌 때문에 꺼내온 거거든요. 보면은 그림 안에 가로선과 세로선에 겹치는 선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각이 있는 선들 보이시나요? 그림 안에 가로선과 세로선보다는 한 점으로 향하는 이쪽 방향을 꺾이는 선들로 유도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림의 동적인 느낌이 엄청 잘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요. 자기 그림의 주제에 맞는 선을 쓰고 주제를 어떻게 강조시키는지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색도 보면은 여기서는 엄청 저명도의 비슷한 색채로 명암 대비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제 오른쪽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메인 컬러에 따라서 그 주변의 색이 달라져요. 인물은 일단 붉은색 계열로 포인트 컬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핑크빛 피부톤 안에서 붉은색의 이 머리카락, 보색을 가지고 있는 거는 녹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녹색이 이 그림 안에 인물과 거의 비슷한 위치, 비슷한 양만큼 있어요. 그림의 동적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약에 이걸 훨씬 더 동적이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주변에 이런 녹색의 풀들 같은 걸 더 많이 만들면 이 인물의 붉은색이 강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푸른색은 그림 전체가 아주 약간 아랫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여기 색이 너무 튀면 안 되는데 이 색을 선택하는 것도 혼색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강조가 돼야 되는 색은 보색 대비로 가는 건데 녹색이라는 거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혼색이잖아요. 얘랑 얘의 혼색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파란색을 여기 아래 깔아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메인 컬러는 이렇게 서로 보색으로 풀어주고 여기는 붉은색, 여기는 녹색, 그리고 녹색 안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고 거기에 있는 구성하는 색들을 주변에 깔아주면은 그림의 분위기가 엄청 부드럽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색으로 풀어주는 방법. 여기서 쓰인 색이랑은 엄청 다르죠? 여기는 흰색과 검정색 위주의 노란색 아니면 엄청 어두운 와인색 위주로 쓰였고요. 여기는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 청색 이 순으로. 보통 많이 그림을 실패하시는 원인이 자기 그림의 주제가 뭔지 몰라요. 자기 그림의 분위기를 뭔지 정하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림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선을 찾고 그 선을 채울 색을 찾으면서 그림을 정리하면은 그림이 훨씬 더 쉽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직선적이어도 색이 밝으면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 직선적이면서도 고채도면은 색의 대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동적인 게 나오겠죠. 근데 색 자체가 밝다는 것만으로는 그림이 동적이냐 정적이냐를 구분을 하기가 지금 듣기만으로 좀 어렵네요. 쾌활한 느낌은 들 수 있겠죠. 상대적인 것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쾌활한 느낌은 들 거예요. 그런 컬러를 쓰면은.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색을 객관적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팔레트 뽑는 법은 원래 메인 색이 있으면은 그 메인 색의 보색을 결정하고 그 보색과 보색들을 이어주는 저명도의 색을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얘들의 보색은 비슷한 저명도의 이 회색들이거든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들의 베리에이션을 꺼내볼게요. 이 명화 옆에 회색의 창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회색의 창에 왼쪽 명화의 색을 랜덤하게 그냥 찝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색에 관해서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색의 객관적인 명도와 컬러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색이랑 막상 그림에서 칠한 색이랑 지금 틀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난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리고 싶은데 라고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거지. 명도 순으로 그림의 색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무조건 바탕은 회색으로 녹화하세요. 흰색으로 녹화하면은 그림의 고명도가 좀 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약간 팁을 드리면은 색을 겹쳐보면은 명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 색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흑백으로 바꿔보죠. 얘가 좀 문제였구나. 얘가 더 밝았네. 이거 하나 빼면은 괜찮네요. 자, 이걸 가지고 컬러를 요약해야 되거든요. 일단 주제와 주제 주변의 컬러 그룹을 조금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는 그냥 바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림의 스케치의 틀을 좀 만들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 틀은 아마 처음에는 형태를 고치는 데만 급급한
복잡하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본 명화의 이미지를 네모를 치세요. 그리고 모서리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직선으로 이으세요. 이 점 찍고 쉬프트 누르면서 쭉 하면 직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겹쳐지는 점이 있죠. 이 점이 그림을 정확하게 사분화시킬 수 있는 선이에요. 이건 나중에 렌더링 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공간 분할을 정확히 할 때 많이 계측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마름모까지만 그리고 시작하시고요. 이 마름모 안쪽 영역이 주로 구성물들의 중심되는 주제가 모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림마다 이 마름모를 올려가지고 주제의 위치가 어느 정도쯤 돼야지 모서리와의 거리가 충분한지를 보는 걸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꽤 돼요. 얘도 딱 주제가 여기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오죠? 이 선 위로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들 파악하시는 거죠. 얘는 여기로 가져오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스케치를 좀 하죠. 물론 이 방법은 난이도에 따라서 한없이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림의 색을 명도 순으로 하는 것만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색을 정확하게 조색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블랙이잖아요. 이 살색의 피부톤을 만들고 싶으면은 RGB를 어느 정도로 옮겨야 되는지, 색이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 RGB 바를 잘 못 다루셔가지고 엄청 회색조의 색으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림을 찍어 쓰게 돼요. 그러면은 그림의 색이 텁텁해져요. 그래서 RGB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원하는 명도로 조색하는 연습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RGB 말고도 색도, 채도, 명도로 조절하는 색감, 휴 말씀하시는 거죠? HSB 슬라이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이걸로 색을 조절하시는 걸 뭐 색이 대부분 텁텁하고 휴의 변화가 약해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엄청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결국 밝기와 어둡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색이 약한 분들의 문제가 이 HSB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RGB 슬라이더로 쓰시고, 그리고 좀 괜찮다면요 이렇게 휠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쓰세요. B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회색의 영역을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삼각형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 D로 조절되어 있어가지고 보색과 조화색의 위치 파악이 쉬운 플러그인을 까시는 게 좋아요. 아마 클립 스튜디오 같은 데는 이게 다 있을 거예요. 포토샵에서 HSB 슬라이더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회색조를 선택하기가 너무 쉽고 H바의 움직이기 너무 둔하고, 이거 길이 길게 늘려도 둔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보색의 위치 파악을 외우더라도 진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색만 쓰고 또 휴의 변화에 예민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색의 온도에 대한 감각이 좀 늦게 발달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선 있죠? 이 선 위에 점을 찍어요. 정확한 곳에 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은 3분의 1, 여기 대칭 중심으로 V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고개가 딱 여기까지가 있네요. 그 명화에서 이런 분위기를 내는 구성적인 선은 뭐고 그 색은 뭐고, 이제 그 색을 어떻게 조색하는지를 알고 그걸 외우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태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스케치는 적당히 했으니까 빨간 그리드는 빨리 꺼보죠. 이거 색 공부의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니까 쫄지 마세요. 팔레트는 아까 뽑았던 걸 처음엔 그대로 써봐요. 그리고 내 그림 안에 시선 이동의 흐름이 원본이랑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론이라던가 계산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공부는 근데 해야 되고 머리 쓰기는 싫고 그때 많이 해요. 그냥 원본 그림의 주제가 어떻게 강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외우려고 하면 되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실력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뭘 공부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면은 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라고 쫄 텐데 쫄지 말고 일단 그려요. 고민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이 그림이 왜 좋을까? 내 그림은 왜 안 좋을까? 이런 건 고민해도 괜찮아. 연구 분석은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이걸 그릴까 말까? 이거는 별로 도움되는 공부 아니니까요. 그릴까 말까 싶으면 그냥 그리세요. 안 그리는 것보다 무조건 좋으니까. 실수를 해봐야지 느는 것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회색조가 없다고 했잖아요. 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명도는 똑같아. 하지만 회색이 아닌 더 저채도의 녹색 계열로 휴를 바꾼 거죠. 저는 모든 그림은 다 구성이 처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팔레트 공부를 해서 좋은 점은 좋은 색의 배색을 손에 익히는 거죠. 이 색을 왜 썼는지, 왜 여기에 발랐는지, 그래서 어떤 느낌을 내는지 그런 거. 자, 이제 선을 꺼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한 색만 가지고도 오른쪽에 그 느낌이 조금 나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제 좀 정리해주는 거예요. 디테일을. 선 이제 끄고 러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난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림자는 한 색으로 푼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죠. 노란색이 여기 있는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선의 흐름을 유도해서 다시 내려보내기 위한 거예요. 왜 이 색이 여기 있을지를 요약한 색을 바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노란색 초들도 그렇고요. 인물의 얼굴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전에 말했던 십자 안쪽에 디테일이 잡혀요. 그 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화를 이렇게 모작하면서 구성을 공부하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3면으로도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특히 배경에 원근을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것의 3면색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의 3면색을 만드는 게 좋은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3면으로 보여줄 만한 게 얘밖에 없긴 하거든요. 어차피 모든 것은 우리가 면화시켜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림은 그 형태를 요약해서 전달하니까 이 뒤로 갈 때 어떻게 이런 바닥들의 색이 바뀌는지 훨씬 더 묶이는 톤으로 가거든요. 지금 앞에서 구분된 것보다 훨씬 더 정리되면서 공간이 묶여야 돼요. 얘네들을 다 박스화 시켜가지고 그리실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의 접근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 색을 여기에 왜 썼는지 이런 분위기를 내려면 어떤 3면의 색을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컬러 알지바에서 그 색이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명화에서 구성적인 선을 공부하는 법 그리고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색의 차이 그리고 색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명도순으로 정리하고 그걸로 구성 공부를 컬러까지 칠한 편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이것까지 하는 것만 매일매일 하셔도 색감이 진짜 엄청 크게 올라요. 그 색을 많이 쓰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적은 색을 가지고 거기서 한 톤, 난 톤을 구분해가면서 공부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빠이.